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충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알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나중에 뭐 발전이 좀 미약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정에서 또 설명을 드려도 되고요. 일단, 4-4, 가우스 자이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우스 자이델법하고 뉴턴 라선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것들을 이제 각각을 알고 각각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먼저 보시면은 가우스 자이델법 밑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은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하고 비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 근데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책에 있는 건 보시면 직접법과 반복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반복법에는 이제 가우스 자이델법이 있다. 가우스 반복법도 있고 가우스 자이델 반복법도 있고 약간 뭐 차이는 나는데 가우스 자이델을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서는 와이브스 행렬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직접법에는 또 뭐가 있냐? 크레이머의 행렬, 그리고 또 소거법 등이 있다. 비선형에서는 뭐가 있다? 또 반복계성법이 있다. 반복법이 있는데 그 반복법이 뭐냐? 바로 뉴턴 라선법이다. 요거는 역행렬을 사용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좀 편하죠. 근데 앞에서도 전력조류 계산 보시면 비선형으로 전력방정식을 써야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뉴턴 라선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계산도 더 편하고. 그래서 얘에 대한 장점, 단점, 얘에 대한 장점, 단점을 보는데 얘가 장점이 많다 보니까 요 4-7에서는 그거 비교했었죠. 그림으로.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가우스 자이델법의 개요, 다원 연립방정식의 해법. 뭐라고요? 연립방정식의 해법으로서 크레이머의 방법, 여기 크레이머의 방법이나 소거법 등의 직접법 또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반복법이 있다. 근데 반복 배산법 중 가장 유력한 해법인 가우스 자이델법을 여기서는 설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실제로 이제 어떻게 조류 계산하는지 이런 이제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4, 4-55에 보시면은 가우스 자이델법이 뭔지, 그걸 이용해서 전력조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도 뉴턴 라선법이 뭔지, 그걸 이용해서 전력조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4-6에서는 이 두 개에 대한 장단점을 반복 계산에 대한 소요 시간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이제 PQ 분할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PQ로 분할한 거가 있고 여기서 디카플드하고 패스트 디카플드가 있고 여기서 유효전력만 계산하기 위한 여기서는 지금 조류 계산에 대한 알고리즘 등의 대표적인 두 가지지만 그 외에 PQ 분할하고 직류 조류 계산인데 얘는 유효전력만 계산하기 위한 간이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자이델 간단하게 예제 설명 드릴 거고 뉴턴 라선법 간단하게 예제 설명 드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얘는 편미분을 해야 되니까 편미분해서 하는 방법이다 정도만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 PQ 분할법은 그냥 간단한 그 의미 정도만 설명 드릴 거고 직류 조류 계산법은 예제를 한번 풀어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직류 조류 계산법으로 하는 것들이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풀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는 거고요. 이건 풀기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들이 다뤄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문제가 예제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얘는 워낙 여러 가지 관련도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풀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이론만 제가 설명드리고 공부하는 방법만 안내를 해드릴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형 연립 방정식을 이제 푼다고 그랬죠. 지금 가우스 자이델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 가우스 자이델에서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A11 X1 플러스 A12 X2 플러스 해가 쭉쭉쭉 가면 이제 Y1이라는 부분이 나왔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뭐죠? 여기 있는 X1이란 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x1이라는 값을 놔두면 요걸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다 빼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쪽으로. 이건 는이니까 여기다 이거를 다 빼주고 그 다음에 a11으로 여기를 다 나눠주면 되죠? 그게 지금 4-42의 맨 윗줄하고 4-43의 몇 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은 x1은 a11분의 뭐라고요? 1에 y에 요거 마이너스 a12 x2 마이너스 a13 x3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아시겠죠?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거를 그 편차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거다. 이 x1의 값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 이 변수들을 넣어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적당한 xi의 값을 초기 값으로 가정해가지고 식에 대입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왜냐면 이 x1을 대입하면 요 뒤에 또 x1이 또 나옵니다. 여기 또 x1이 나오고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대입하다 보면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값을 다시 또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추정값으로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정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 계산법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옛날에 수학 정석책 같은 거 보면 이거 나와있죠.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요 지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기울기로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되거나 기울기가 이렇게 되거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찾아 나가면 되죠. 기울기가 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미니멈을 찾기 위해서는. 근데 이걸 찾을 때 이런 식으로 끊어서 기울기가 0이냐 아니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느냐 여기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또 쪼개는 거죠. 기울기가 이쪽이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가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를 찾는 그럼 기울기가 어디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편차를 만들어 놓고 그 값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지점을 찾아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 값을 계속 집어넣고 오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차를 넘어가면 다시 또 그 다른 값을 또 집어넣는 거.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요? 반복해서 데이터 값을 집어넣는다. 그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실제로 요거 가우스 자대법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지금 선형 연립 방정식이 어차피 반복법에 가우스 자유대법이 있다 보니까 선형 연립 방정식에서 이제 크레이머 행렬이나 소거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차피 직접 넣어서 계산하지만 얘도 반복하는 개념하고 똑같으니까요. 실제로 보시면은 페이지 164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바로 앞 단계에서 얻어진 xi의 k 플러스 1의 값을 그 다음번에 xi 플러스 1의 k 플러스 1의 계산 시에 곧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우스 자유될 반복법의 기본이다. 앞에서 계산된 걸 뒤에다 계속 수치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식 4-45에 보시면은 허용 오차 입실론 안에 들어있는지를 판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연립 방정식의 수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4x1 플러스 x2는 6이다. 왜냐면 2원 1차밖에 안 되니까 x1 플러스 2x2는 5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1하고 x2가 뭔지를 이제 구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레이머의 행렬에 관련된 부분하고 소거법을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거법 같은 경우는 가우스 반복법은 이제 하나 값을 넣어가지고 초기 값을 넣어가지고 이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초기 값을 5를 넣었다. 5를 넣으면 얘가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5 플러스 얼마 나오면 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얘 값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얘하고 값이. 그러면 하나 값을 다시 또 수정해가지고 또 넣고 해가지고 이 값이 맞을 때까지 그 오차 안에 들어오게끔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아까처럼 얘가 있죠? 얘 값을 넣고 그 값에 대해서 얘 값을 또 여기다 넣고 또 여기다 넣고 또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해 나가는 게 가우스 자유대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처럼 이 변수들로 하려면은 복잡하니까 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밑에 책에 있는 내용은 가우스 자유대 반복법을 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지금 몇 번까지 계산했냐면은 4번, 5번 이렇게 표 4-5에 보면 계속 반복해가지고
1회 때는 00이었었죠. 2회 때는 1.5, 1.75였었죠. 그러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1하고 2.0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반복을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 대신 요 소거법이니 크레이머 행렬법 같은 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거를 한다. 말 그대로 이제 소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쪽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를 없애줘야 되니까. 그러면 소거하기 편하게 해서 얘가 x2가 2배만 해주면 되겠죠. 얘는 4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2배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2배를 해주니까 8x1 플러스 2x2는 10이다. x1 플러스 2x2는 5다. 소거를 하는 건 말 그대로 여기다 빼주는 거죠. 요거 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7x1은 7이죠. 그럼 x1은 1이 나오죠. 지금 표 4-5에 나와 있는 그 x1 1이 쉽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가우스 자이들 반복법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왜?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초기값만 제대로 넣어줘. 이렇게 소거를 하거나 뭐 크레이머 행렬을 이용해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굳이 가우스 자이들법을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통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다 보면은 워낙 번스들이 많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때는 가우스 자이델이나 뉴턴 람서법으로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x1이 1이 나왔으니까 x1을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1 넣으면 얘가 2죠. 쉽게 계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소거법이다. 행렬법, 크레이머란 사람이 행렬로 이용해서 소거하는 방법을 안내를 했습니다. 이 행렬로 이용을 하면은 x1을 딱 하면 밑에 부분이 어떻게 되죠? 4, 1, 1, 2죠. 4, 1, 1, 2죠. 예? 이게 맞죠? 근데 이거는 6하고 5라는 어떤 또 행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넣는 겁니다. x 부분에다. 이 6하고 5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그대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행렬 부분이 분모하고 분자 부분에 있는데 4, 1, 1, 2가 들어갔는데 여기도 4, 1, 1, 2가 들어가야 되는데 x1을 계산하기 위해서 x1에 관련된 여기 부분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변수를. 요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이 값이 x1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크레머의 행렬입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요거 6이 곱하기 2에다가 5 곱하기 2를 한 거에 여기는 4 곱하기 2에다가 1 곱하기 1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죠? 얘는 7이 나오죠. 얘는 6이 12에다가 5를 빼니까 얘 7이 나오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죠? 1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x2는 4, 1, 1, 2에다가 위에가 이제 바뀌어진다고요. 여기 4, 1이 가겠죠. 4, 1이 6, 5가 이쪽으로 가겠죠. 6, 5가 이렇게. 그러면 2가 나온지 볼까요? 4, 5, 20. 20 마이너스 6. 요거는 8, 7. 그러면 14죠. 7분의 14는 어떻게 되죠? 2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크레이머 부분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x1하고 x는 2 이렇게 소거법으로 계산했던 부분을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행렬로 이용해서 쉽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우스 자이델에 의한 반복법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계산하다 보면 복잡하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우스 자이델법은 뭐라고요? 와이브스 행렬을 이용한다고요. 행렬을. 마찬가지로. 얘처럼 행렬을 이용하는데 얘는 소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변수를 넣어서 빨리 소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하나를 넣어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와이브스 행렬을 할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였죠? P는 여기서는 W라고 했죠. W는 EK, IK의 컨주게이트. 여기서 나왔던 요 뒤에 이 수식이 있죠.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게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변환한 겁니다. 그걸 변환하면은 4-46에 EP의 IP의 컨주게이트 나왔죠. 페이지 166페이지 매뉴얼 보시면. 그거를 갖다가 또 IP로 바꿨다가 그걸 EP로 바꿨다가 또 IP로 바꿨다가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EP로 바꿨다는 얘기죠. 왜? 전압에 대한 것들. 아까 우리가 뭐였죠? IK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Y는 기지값 아닙니까? 이 값을 알고 나면은 이 I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 얘가 가정을 해가지고 알면은 얘 값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결론은 뭐냐? 이걸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4-50에 있는
이 수식을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우스 자유대법에서는 4-50에 있는 이 식 정도만 알고 쓰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요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뭐죠? 이 P는 YPP. 아까 똑같아요, 여기서. YPP가 어디 있죠? 요거. A1원분의 1. 요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리고 P-JQ에다가 저기 하는 부분이 이 뒷부분이라는 얘기죠. PP-JQP. 콘주게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지금. 콘주게이트가. 그 다음에 이 P에 여기도 콘주게이트가 됐으니까 콘주게이트가 들어갔죠, 지금. 여기서 이제 빼진다 이거죠. 어디 여기 빼졌죠? 똑같이. 요거. 이렇게. 빼진 부분이 계속 배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열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됐죠? 시그마. Q는 1부터 N까지. YPQ에다가 EQ. 수식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저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자유대법은 저거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이걸 그냥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쓴 겁니다. 수식적으로 되게 복잡하게 썼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예제 4-3을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길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 풀이가 4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건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든가 아니면은 그 관련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가우스 자유대법은 넘어가고 뉴턴 라슨법.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더 많이 사용하니까. 페이지 172페이지 뉴턴 레슨법의 개요. 비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법에 많이 사용되는 뉴턴 레슨법은 비선형 문제를 축차 선형화해 풀어나간다는 의미에서 반복 계산법에 속한다 할 수 있지만, 예? 반복 계산법이긴 하지만 뭐라고요? 밑에 하나의 선형화 단계에서 계산 절차가 반복 계산이 아니고 역행렬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 계산법이긴 하지만 역행렬을 사용한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죠. 선형 연립 방정식의 반복법은 가우스 자유대립법인데 그거는 와이브스 행렬을 사용하는데, 비선형 연립 방정식의 반복법인 뉴턴 라슨법은 역행렬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턴 라슨법의 기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n개의 비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아까 가우스 자유대립에서도 여기 나왔죠. 여기 A1 XN을 뿌려가지고 Y에서 X1은 A1은 분의 1 해가지고 Y에서 뺐던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어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했던 부분이 와이브스 행렬의 정의라고 그러면은 뉴턴 라슨법의 정의는 뭐냐? 저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 푸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정의를 살펴보면 얘는 함수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F1은 X1, X2, X3 땡땡땡 해가지고 요거는 0이다. F2. 아까 저기에서는 방정식으로 돼 있었는데 얘는 함수로 돼 있으니까 요 함수를 어떻게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X1에 대해서. 아까처럼 X1에 대해서 유출해가지고 X2, X3 해가지고 다 유출해가지고 계산했던 것처럼 얘도 X1, X2, X3에 대해서 유출해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 F1이라는 함수로 돼 있다 보니까 그 F1이라는 함수에서 X1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편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라운드 F1에다가 이 X1에 대해서 라운드 X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편미분을. F1의 함수에서 X1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서 끄집어내면은 그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아까처럼 이제 최소한의 값을 유출해내기 위한 그 값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페이지 1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겁니다. 자코비안 행렬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페이지 174페이지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xi의 초기 추정값을 적당히 선정하면 소요 수정량 델타 xi는 극히 작은 값이 되므로 그 값 수정량 부분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수정량 부분에 대한 이 편차 오차율 안에 들어가게끔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축차로 대입을 해서 반복적으로 계산을 한다고요. 그 값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 4-56페이지를 보시면은 fx1의
0. 이건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0.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거를 넣게 되면은 라운드 F1에다가 라운드 X1에다 첫 번째 거를 미분을 했더니 여기에 수정량이 얼마나 나왔다. 델타 X1이 나왔다. 이 값을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값이 나오면 이 값을 다음에 X1에 첫 번째다 넣고 X1에 두 번째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근데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대한 함수 식 4-56의 앞에 있는 이 함수 부분을 D라고 놓았고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여기 자코비안 여기 그 편미분하는 이 행렬 부분을 아까 와이브스하고 똑같죠? 와이브스하고 똑같은데 얘는 역행렬을 이용합니다. 역행렬을. 그 다음에 역행렬을 이용하다 보면 얘를 와이브스가 아닌 자코비안 행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코비안 행렬. 틀리니까. 자코비안 행렬로 불러지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D는 JC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D는 마이너스 JC라고 표현을 해주셔야지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 C 부분이 뭐냐? 소요 수정량. 이 자코비안 행렬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 값을, 이 C 값을 작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 D 값은 주어졌죠? 이 함수는. 그냥 D는 마이너스 JC로 되어 있습니다. 이 J 부분을 자코비안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게 식 4-58 부분이 자코비안 행렬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코비안 행렬은 뭐다? 편미분을 한 와이브스 행렬을 자코비안 행렬이라고 부른다. 식 4-59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가. C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J의 마이너스 1의 D입니다. 왜냐면,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 역행렬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원래도. 그러니까 앞에서 식 4-57의 D는 JC를, D는 마이너스 JC로 표현을 해줘야지만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선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이거를 그냥 통상적으로 자코비안으로 표시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마이너스를 써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4-60식 밑에 보시면 수정량, 델타 X1, X2, Xn까지 구해진다. 이걸 계속 넣어가지고 초기 추정값을 계산을 한다. 왜? 이 값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가서 풀어보실 거니까. 실제로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기가 힘든 점은 여러분들 계산해서 명확하게 알면 되는데 이론적인 부분 막 수식으로 써가지고 한다는 건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직접 그려보시고 써보시고 풀어보시고 다 하는데 저는 이제 개념만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61 밑에 보시면 식 4-62와 같은 수렴 판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계산한다. 어떻게 해요? 이 값을 정해놓고 미소량이 있을 겁니까? 아까 이 값이 0이 될 때까지 아니면 작아질 때까지 반복 계산하는 게 바로 뉴턴 레슨법의 기본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우연히 초기 값을 잘 잡으면은 빨리 갑니다. 아까처럼 X1은 1이고 X2는 1인데 이걸 1로 잡았다. 그러면은 한 방에 떨어지죠. 근데 얘가 1.5로 잡았다. 그러면 아까처럼 1.7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넣고 하다 보면은 빨리 찾아갈 수도 있고 못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라슨법에서는 초기 값을 잘 정하는 게 수렴을 하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잘못하면 발산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게. 아까처럼. 근데 가우스 자이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초기 값을 잡아도 어차피 축차 대비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대입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뉴턴 라슨법은 아까처럼 편미분을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확한 초기 값을 잡아서 요 수정량이 작게끔 가는 부분에서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식 4-62 밑에 보시면은 이 반복 수정법은 보통의 반복 계산법과는 달리 변화량의 개수로 구성되는 개수학년, 자코비안을 사용하고, 이 자코비안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의 역행렬을 풀어서, 뭐라고요? 한꺼번에. 아까 축차대입법은 하나씩 넣어가면서, 순차적으로, 대입을 하는데 얘는 한꺼번에, 역행렬을 한꺼번에 구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변수의 값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스파시 행렬처럼 해가지고 역행렬을 구했는데 요 대각적인 부분만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없다. 0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데이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스파스 행렬 같은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뉴턴 라슨법에선 자코비안으로 구성되는 선형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수치 계산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코비안이 일반적으로 스파스 행렬로 돼 있을 때는 쉽게 더 계산할 수가 있다. 왜? 요게 행렬이 1111 하고 여기 0000입니다.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바로 얘 아닙니까? 여기 뭐가 있으면 그거 또 곱해가지고 이거 더해줘야 되는데, 이 대각적인 부분이 0이다 보니까 요 밑에 있는 변수들이 계산이 안 돼도 되니까 쉽게 계산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스파스 행렬이라는 건 뭐냐? 이 대각성분이 1이고 나머지 쪽이 0인 행렬을 스파시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예제 4-4에서 뉴턴 라슨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만 예제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비교하는 부분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을 다 못 나갈 것 같은데 나가는 부분까지 해서, 원래 이제 발전 쪽은 정 안 되면은 포기를 하더라도 차라리 전력계통 쪽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턴 라슨법에는 뭐라고요? 함수가 있어야 되죠. 함수, 그래서 F1에 X1, X2는 F라는 함수 안에 어떻게 되죠? X1의 자성 플러스 2X2의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F2에 X1, X2의 X1, X2, 마이너스 3X2의 자성 플러스 2는 0. 근데 초기값을 지정을 해줬죠. 초기값이 뭐라고요? X1은 3.0. 여기 0이라고 돼 있죠. 초기값 0. 그 다음 X1은 1이 되겠죠. 또 X1은 2가 되고 계속 반복돼서 나갈 겁니다. X2의 0은 2.0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편미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편미분,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운드 F1을 X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죠. 라운드 F1을 X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라운드 F1을 X2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라운드 F2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라운드 F2를 X2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행렬이 4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은 F1에 대해서, 여기는 F2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X1에 대해서, 여기는 X2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죠. 편미분하니까 어떻게 되죠? X1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이런 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2X가 나오겠죠? 1. 여기는 X2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얘는 2가 나오겠죠? 얘는 X1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얘 없어지고, 요거만 남죠? 요게 상수니까. 요게 X2가 나올 거고, 요건 없어지고. 요건 X2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X1이 남죠? X1 마이너스 6에 되겠죠? X2의 자성에서, 요게 6의 X2가 되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편미분하는 거는 쉽습니다. 요거 직접 해보시면은. 왜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X1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X1에 관련된 것만 미분을 하고, 나머지는 없어지니까 X1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요거 미분하면 X2가 상수로 남으니까 X2가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는 X2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X2의 자성에서 이런 거 없어지지 않습니까? X2를 미분하니까 X1이 남지 않습니까? X1 남고. 요걸 미분하니까 여기 앞으로 가니까 3 곱하기 6 하고, 요게 1승으로 마이너스 빠지니까 6의 X1이 되죠. 요게 1승이라는 얘기예요. X2의 1승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미분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리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렇게 느니까 어떻게 나온다? D가 10이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들을 이렇게 여기서 3하고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3의 자승 플러스 2의 자승 마이너스 3은 9에다 14 더한 다음에 3을 더하면 10이죠. 이게 0이 아니라. 요거는 X1에다 X2 뭐 3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자승 플러스 2는 얼마였냐? 6에다가 4, 3, 12 플러스 2. 이건 마이너스 4 아닌가요?
그래서 10하고 마이너스 4가 요걸 넣었을 때 그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 D값이. 아까 뭐냐면 D는 마이너스 JC라고 그랬죠? 이 D 부분이 편차가 줄어들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요 C값이 최소화가 되면은 이 자코비안 행렬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자코비안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거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요 값이 최소화가 될 때까지 요 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요게 최소화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요 값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까 00이었는데 이게 10하고 마이너스 4로 바뀌었잖아요. 이 값을 이제 줄여주는데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얘 값이 이제 1하고 1로 바뀔 때까지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넘겨놓은 거죠. C는 어떻게 된다고요? D 곱하기 마이너스 J의 역행렬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거를 앞으로 돌려서 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델타 X1의 0승, 델타 X2의 0승,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분이 이 C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C 부분. 아까처럼 이 C 부분이 이걸 작게 하기 위한 부분, 이걸 작게 하기 위한 부분이죠. 소요 수정량을 작게 하기 위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D는 어떻게 되죠? 앞에서 배웠던 여기 10하고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겠죠. 10하고 마이너스 4인데 계산상의 편이라고 해서 이 자코비안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자코비안이 행렬이니까. 그래서 이걸 자코비안을 마이너스를 한 값에 역행렬 아까 계산한 법 설명드렸죠. AD-BC분의 1에 A하고 D를 반대를 하고 D하고 B하고 C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근데 이거는 이제 2x2 했을 때고 3x3 했을 땐 또 틀려지죠. 4x4 했을 땐 또 틀려지고 그 값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소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D값 10하고 마이너스 4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게 수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X1하고 3하고 2가 돼 있었는데 X1에 1승하고 X2의 1승이 얼마가 나왔다? 얘는 1.59가 나왔고 얘는 1.24가 나왔습니다. 3하고 2를 잡았는데 그 다음에 1.59하고 1.24가 나왔습니다. 또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1.09가 되고 얘가 1.02가 되었다는 얘기죠. 또 바꾸니까 이제 이 값들이 이제 계속 줄어들면서 나중에 이 값이 1하고 1로 나왔다. 이겁니다, 지금. 뉴턴의 나스법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가우스 자이들하고 틀린 거는 뭐죠? 가우스 자이들은 다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을 했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역행렬. 자코비안이라는 역행렬에다가 역행렬 이용해서 한꺼번에 딱 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행렬 안에 값이 딱 줄어들면은 이 값들을 계산하기가 편한데 이 역행렬을 한꺼번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의 정답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뉴턴 라스법에 의한 전력주류 계산을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데 이 예제로 그냥 가름을 하겠습니다, 제가. 4-5-2 부분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4-63, 64, 65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뉴턴 라스법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는데 이 4-63, 64, 65를 안 써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뭐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화해라. 전력주류 계산 그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데 도표하는 거 아까 운전조건 같은 거 도표할 수가 있죠. 수식화 해주려면 이거 지금 전력 방정식을 수식화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D는 마이너스 JC라든가 아니면 이걸 쓰기 위해서 이런 편미분하는 이런 수식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뉴턴 라슨법을 설명하느냐 이거죠.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직각좌표하고 극좌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직각좌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자코비안 행렬이 어떻게 나눠지냐 결론적으로 보면은 PQ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PQ 지정모선이 있고 PE 지정모선이라고 있죠. 아까 부하 모선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예를 들어 페이지 178페이지 밑에 보시면 PQ 지정 모선이 나오는 거고 페이지 179페이지 위에 보시면 PV 지정 모선이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 틀려지는데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P하고 Q 값을 계산하는 부분이 식 4-71처럼 이렇게 어떤 부분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딱 나눠지고, 여기 부분이 나눠지고, 여기 부분이 나눠지더라, 이렇게. 행렬이. 지금 이런 형태로 다 되지 않습니까? I는 Y, V도 이렇게 형태가 됐는데, 근데 얘는 지금 그 뉴턴 라스법은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되더라, 이거죠. 예? 그럼 얘가 E가 되고, 얘가 F가 되더라, 이거죠. 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수식으로 나눠지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이걸 지금 직각좌표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P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도 P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는 Q에 관련된 부분이죠. Q에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 실효치. 여기는 허수치. P 플러스 JQ에서 이런 그 허수치 부분이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지는 겁니다. 왜냐면 직각좌표다 보니까. 얘가 직각좌표. 직각좌표다 보니까 R 플러스 JX처럼 이 실수분하고 허수분으로 나눠진 얘가 실수분이 되고 얘가 허수분이 되는 거고 얘가 실효치가 되는 거고 얘가 허수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전압에 관련돼. 얘도 다 전압. 전압에 대한. 근데 Q에 관련된 전압에 관련된. P에 관련된 전압에 관련된 허수치다. 이렇게 나눠놓고 이거를 식 4-72에서 보시면 여기를 뭐 ST, U, W를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주고 있다. 그 영역대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에서 했던 그 함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왜 PQ 모선하고 PE 모선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계산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되더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영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나눠놓고 있다라고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PQ 지정 모선의 경우 전압 수정은 요런 거. 요건 이제 PQ 지정 모선. 부하측 같은 경우는 P가 Q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P하고 Q가 지정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지더라. PQ 하면은 V하고 델타가 나와야 되니까. V하고 델타. 그 V에 관련된 전압에 관련된 이 부분이 나오는 거고 얘는 주파수에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주위에 보면은 N번째 모선을 슬랙 모선으로 지정했다. 슬랙이 뭐라고요? 기준 모선, 스윙 모선. 걔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빠지겠죠. 슬랙이니까. 나중에 이 뒤에 가서 또 계산하시다 보면은 그 부분이 또 나옵니다. 뒤에 예제가 있는데 직류조류 계산법에서도 보시다 보면은 그 슬랙 부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그런 개념으로 이제 슬랙 부분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페이지 181페이지에 보시면 4-78 밑에 최종적으로 편차 델타 P, 델타 Q가 미리 주어진 허용보 오차 범위 내에 수렴할 때까지 몇 번이든 반복 계산하는 거다. 그 정도 내용.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개념이 여기 다 나왔던 얘기죠. 앞에 있는 부분 뭐 전압수정법 있고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페이지 181페이지에 극좌표 변환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전력계통에서는 대부분의 모선이 부하 모선이다 이거죠. 발전기 모선보다는 부하 모선이 많으니까. 그래서 PQ가 지정된다. 발전기 모선에서는 P하고 V가 지정된다. 이런 정도.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고요. 이걸 뭐 테일러로 전개를 해가지고 나온다는 부분인데 그 뒤에 부분은 그냥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려워지니까 쭉 넘어가고요. 페이지 184페이지에 보시면은 뉴턴 라슨의 계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기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쭉쭉 넘어가십시오. 뭐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 네 번째 반복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 189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4-5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뒷부분을 간단하게만 한번 연결해서 비교만 해드릴 겁니다. 페이지 189페이지 예제 4-5 요건 뉴턴 라슨법으로 계산한 겁니다. 왜 요걸 설명드리냐면요. 뒤에 예제 뒤에 4-6을 보시면은 이 PQ 분할법에서 패스트 디카플드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조류 계산하면 아까도 가우스 자이대를 쓰든 소거법을 쓰든 직접법을 쓰든 직접법 안에 행렬을 사용하든 값이 거의 유추가 쉽게 됐을 거 아닙니까? 얘 계산한 거하고 얘 계산한 게 똑같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뜻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 페이지 19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P2의 3승. 이게 3승이라는 게 세 번째 구했다는 뜻입니다. P2를 세 번째 구했더니 어떻게 마이너스 2.500007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원래 이제 값은 마이너스 2.5입니다. 근데 2.5000077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반복 계산은 정지하기로 한다. 수렴 판정 조건 참조. 수렴 조건에서 여기 나와 있는 어느 값 이상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줄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뉴턴 라스법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패스트 디카플드법에서는 요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값은 페이지 203페이지. 요거는 이따가 넘어가려고. 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은 똑같이 P2의 삼성은 요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50745가 나왔습니다. 좀 오차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203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나와 있죠. 뉴턴 랍스법으로 3회 반복해서 얻은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다 해놓고 여기는 페이지 193페이지하고 비교하라고 코멘트를 잠깐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뉴턴 랍스법의 그것과 비교해서 훨씬 간단하고 계산 소요기간도 크게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고속 디커플드법의 장점인 것이며 실제로 이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왜? 뉴턴 라스법보다 패스트 디커플드법을 쓰이는 방법이 아까처럼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더라. 패스트니까 앞에 패스트가 붙었잖아요. 더 빠르게 디커플드도 이렇게 껍질을 제거한다. 카풀 아닙니까? 예? 껍질을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껍질을 자꾸 벗겨내는데 빨리 벗겨낸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가우스 자이대라고 뉴턴 라슨법을 비교를 할 텐데요. 예. 사장까지는 어떻게든 좀 끝내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한 3번은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3번. 예? 처음에 전력주류 계산할 때 설명드렸고,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고, 오늘은 제가 설명 안 됐는데, 그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었는데, 딱 그 기준만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명확하게 내용만 알고 계시면. 페이지 194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밑에 그림 4-9에 양자의 1회 반복 계산당의 소요시간, 딱 그 그림 4-9하고 4-10을 그려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뉴턴 라스법하고 가우스 자이델법을 비교하셔야 하면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선형 방정식하고 비선형 방정식, 예? 반복 계산법인데 와이버스 행렬을 쓴다, 역행렬을 쓴다. 그런 것들을 또 표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간단한 나중에 이게 25점짜리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지금 가우스 자이델법하고 뉴턴 라스법을 앞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비교해주고 가우스 자이델법이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 함수적으로. 뉴턴 라스법을 함수적으로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역행렬 이용한다든가 간단하게 뭐 자코비안 행렬 같은 거 그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5점짜리니까 막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안 들어가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시면은 여기서 뭘 비교를 했느냐? 그림에 대한 설명은 다시 드릴 텐데요. 1회 반복 계산당의 소요 시간. 1회 반복당. 딱 1회 반복당. 소요 시간. 그 다음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전체 소요 시간. 하나 반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하고 전체 소요되는 시간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다. 근데 제가 무조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두 개를 그리는데 가운데 이렇게 가 있는 부분이 무조건 뭐라고요? 뉴턴 라스법이다. 왜냐면 가장 많이 쓰니까 가운데 있는 게 뭐로 가든 이게 쳐지거나 안 쳐지거나 가장 중간은 해야 되니까 이게 뉴턴 랍선이다. 얘도 뉴턴 랍선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우스 자유대열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뉴턴-라스법은 역행렬을 쓴다고요. 가우스 자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행렬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회 반복당 소요 시간은 또 적게 걸리겠죠? 이렇게. 요거는 이 시간이고, 여기는 모선. 시간이 적게 걸려야 되니까. 모선당 시간이 적게 걸려야 되니까 가우스 자리 밑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소요 시간은 얘 반대가 있어야 되겠죠? 얘가 가우스. 네, 전체 소요 시간은. 얘는 아까 가우스 자리들은 계속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대입해야 되는데 얘는 역행렬을 이용하다 보니까 역행렬을 어떻게? 얘도 물론 이제 그 함수 안에 그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함수에 영행렬이 있기 때문에 계산은 빨라집니다. 근데 얘는 역행렬을 이용하다 보니까 몇 번 계산하다 보면 이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줄어들다 보니까 더 빨리 계산이 된다. 이렇게 얘 부분이 더 유리하더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그림도 그려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드민트 행렬에서는 영요소가 많으므로 가우스 자유대열법이 소요 계산 시간이 적다. 이거는 이제 그 개념을 봤을 땐 역행렬을 해야 되니까 더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 시간을 비교한다면 뉴턴-라스법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맨 밑에 나와 있죠? 페이지 194페이지 맨 밑에. 그리고 이제 그 195페이지에 그림 4-9하고 4-10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게 200개 모선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200개 모선인데 가우스 자유대열 반복법은 어떻게? 200번을, 가우스는 200번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뉴턴은 몇 번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4번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전체 소요 시간은. 그래서 속도는 얼마나 더 빠르다? 8배가 빠르다. 그게 나와있죠. 가우스 자유대열 반복법으로는 200개의 반복이 소요된 반면 뉴턴-라슨법에서는 단 4회의 반복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전체 소요 시간은 면으로 본다면 후자가 대략 8배 정도 더 빠르다. 그래서 어떤 때 사용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뉴턴-라슨법에서는 이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해서 감도에서 제어 문제, 평가 짐수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자로서는 가능한 이 방법을 택할 것을 권하고 싶다. 아까 뭐라고요? 전력조류 계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전력조류 계산을 위해서 그 고조파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토기동 시 전압 강화도 계산할 수가 있고 안정도 쪽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감도를 해석한다든가 제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때 응용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력조류 계산에서는 아까처럼 가우스 자유대열법이 아닌 이 뉴턴-라슨법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변수로서 쓰기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뉴턴-라슨법이 더 빠릅니다. 실질적으로. 페이지 196페이지. PQ 분할법. PQ는 뭐라고요? 여기서 더 줄여준 겁니다. 지금 더 줄였다고 그랬죠. 계산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뭐 PQ 분할법에는 디카플드, 껍질을 벗겼다. 제가 그냥 D는 제거하다. 예? 커플을 벗겼다. 이렇게 했죠. 근데 패스트 디카플드가 있다고 했죠. 껍질을 벗기는데 P하고 Q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벗겼다 이거죠. 아까 요 앞에서 PQ에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됐었죠? ST, U, W 에다가 E에다가 F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P하고 Q로 분할을 하는 과정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틀려지는 부분은 아까는 뉴턴-라슨법에서는 P하고 Q의 부분이 E하고 F로 돼 있었죠. 이렇게. 여기선 틀려지는 게 P하고 Q 부분이 요거 각 부분하고 전압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좀 틀려지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얘 부분 분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대각행렬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부분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크론의 행렬 축약 공식처럼 해가지고 이게 뭐 n/n이다. 그러면 n-1 곱하기 n-1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축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맨 위에 뉴턴-라슨법으로 유도된 계산식을 풀기 위해서는 매 반복 시마다 자코비안의 역행렬을 풀어야 하는데
컴퓨터의 기억 용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올림 오차 문제가 발생해서 어렵게 된다. 반올림 하다 보면 막 연산하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코비안을 완전한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픽 델타 Q2 델타 P 델타 Q2에 대한 개통 특성을 고려해서 다소 정도를 희생하더라도 수정량의 근사값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찾아내고 반복 횟수를 늘려서 수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PQ 분할에 의한 디카플드법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껍질을 벗겨낸다고 그래서 P하고 Q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고속 디카플드법은 그걸 조금 더 빠르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코비안의 그래서 행렬을 줄여주다 보니까 JK라는 자코비안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걸 J11의 K하고 J12 K, J21의 K 그러니까 이만큼 많았던 거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많았던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J11, J21, J12, J22 이런 식으로 줄여서 계산을 하더라.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이제 줄여가지고 이게 대각행렬이 되고 얘는 대소행렬이 돼가지고 스파시 행렬처럼 된다. 그래서 페이지 197페이지에 보시면은 유효전력 P는 모선전압 크기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주로 위상각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뭐라고요? 유효전력 P는 모선전압의 크기에는 영향을 안 받고 위상각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렇게. 앞에하고 이제 딱 분리를 해서 얘는 뭐라고 뉴턴-락스법에서는 E하고 F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 그러면 얘는 디카플드법에서는 PQ로 분할을 하는데 뭐라고요? 위상각하고 크기. P는 위상각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PF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QV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무효전력에서 전압이 더 영향을 받는다고요. 얘는 유효전력은 위상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유효전력은 위상차, 무효전력은 전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효전력 Q는 전압의 위상각의 변화보다는 전압의 크기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앞에 얘기했던 PF 컨트롤, QV 컨트롤 이런 내용들 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PQ 분할 특성 해가지고 디카플링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식들이 나온다. 그래서 원래의 조류 계산, 맨 밑에 보시면 원래의 조류 계산은 P하고 뭐라고요? 델타, Q하고 E, 요 수익 대로 분할해서 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디카플드법이다. 디카플드. PQ 분할법에는 P하고 Q로 분할을 하는데 델타하고 E로 분할했다. 요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고속 디카플드법은 그걸 더 간략해서 쓴 거다. 밑에 나와있죠? 19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고속 분할법 더 간단하게 쓴 거다. 뭐 간단하게 썼다라는 그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넘어가서 페이지 200페이지 자코비안은 중간에 보시면 2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자코비안은 와이브스 행렬로부터 쉽게 구해지는 비행렬로 바뀌고 있다. 아까 앞에서 뭐 비행렬 해가지고 계산했던 게 하이브리드 변환이 있었습니다. 네? 또 그런 것들이. 근데 자코비안과 달리 정수행렬로 구성되기 때문에 반복 계산 과정에서 한 번만 구하면 이것을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속 디카플드법은 이렇게 뉴턴 레슨법을 보다 간략하게 정식하게 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간략화된 비행렬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데 더 많은 반복 계산이 소요된다. 식은 간단하게 만들지 몰라도 계산은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만큼 식이 줄었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릴 줄 알았는데 그만큼 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계산 시간은 더 길어지더라. 근데 왜냐면 식을 적게 계산하다 보니까 뭐 4번 아까 몇 번 했죠? 여기서 뭐 4번 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 번을 하더라도 실제로 수식을 모델링하기가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간략한 계산 같은 걸 할 때 정확한 계산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왜 뉴턴 라슨법 같은 거 아까처럼 정확하게 뭐 제어를 한다든가 이런 때 정확한 수치들이 필요할 때는 그 값으로 계산하지만 우리가 전력 조류 계산하다면 대략적인 값을 알아도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직류 조류 계산법을 볼 텐데 그때는 뭐라고요? P값만 알면 된다. P값만. Q값은 몰라도 된다. 그때는 직류 조류 계산법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페이지 203페이지 아까 설명드렸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 한번 그 페이지 193페이지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직류 조류 계산법을 설명드리고 쉬도록 할 텐데요. 이걸 플로우 차트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직류 조류 계산법. 뭐 어떤 계통을 간략하게 해줘야 됩니다, 먼저. 나중에 이런 것도 쓰실 때,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좀 더 전달이 된다, 이거죠. 수치로 뭐 간략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일렬로 나열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확실히 전달이 되지 않나요? 그 와이브스를 구성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처럼. 왜냐면 직류 조류가 간이 계산법이라고 했으니까, DC 계산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냐, 간이로 해야 되니까 간략화를 먼저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통을 조그맣게 쪼개서 없앨 거 없애고 쪼개자는 얘기죠. 그리고 와이브스 행렬을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이걸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구성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는 Z부스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 D는 마이너스 J에 마이너스 1에 C 해가지고 자코비안 행렬로 이용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Z라는 어드민턴스 행렬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거꾸로 Y부스를 또 거꾸로 돌려가지고 어드민턴스로 바꿔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계산이 더 편할 수가 있다. 그래서 Z부스는 Y부스에다 역행렬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아까 보셨던 델타 K하고 델타 M 요걸 이제 구합니다. 각도를. 그 다음에 이제 P에 대한 조류 계산을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수식이 어떻게 되면 P는 X분의 뭐 세타 K 마이너스 세타 M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요 X값이 바로 Z값이 되는 거고요. 요 세타 K, 세타 M이 여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P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얘는 간이 계산하기 위해서 P값을 먼저 계산한다고 그랬죠. P만 계산하기 위한 겁니다. P만. 아까 여기 부분이 뭐가 돼 있었죠? PQ, 뭐 EF, PQ, 델타, 뭐 E 나왔었죠. P만 계산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P가만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상만 있으면 되죠. 이거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다. 그래서 이 위상각에 관련된 이 부분이 나올 거고, 그걸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Y부스 행렬로 계산하는 게 임피던스를 한 번 더 바꿔주는 부분이 필요하더라.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P는 X분의 델타 K, 델타 M. 그럼 거꾸로 P가 맨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델타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X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Y부스고, 계통을 간략하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류 조류 계산의 계획을 보시면 모든 변수는 벡터로 취급한다.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식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걸려도 여기까지는 하고 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계산을 통해 정확한 값을 알 수는 있으나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야 하므로 복잡하다. 계산기의 기억 용량도 커지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반복 횟수도 증대된다. 두 번째 줄까지 나왔죠. 근데 실제 조류 계산은 정확한 값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값만 알아도 충분할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때? 바로 가령 개통 확충 계획의 입안 과정 같은 경우는 계략적 값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나온 게 DC법, 직류 조류 계산법, 또 간이 조류 계산법이라고 나왔는데 정통적인 조류 계산법을 AC법, 조류 계산법이라고 하면은 이건 간이 계산법이다 이거죠. 중간에 보시면 직류 조류 계산법은 한마디로 정식화한 비선형 전력 방정식을 선형 모델로 근사해서 풀어보자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뭐에 대해서만 풀어본다? P에 대해서만 풀어본다. 그래서 전력 조류에서는 유효전력 P가 전압의 위상각 분포에 의해 결정되고 무효전력 Q는 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하지만 직류 조류 계산법은 선로의 유효전력 P와 모선 전압의 위상각 세타만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간략 계산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취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개통계획의 입안이라든가 상정사고 해석 시에 개통상태 체크 등에 널리 이용한다. 뭐라고요? P하고 세타만 구한다. 이게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요거를 뭐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그림을 그려서 이번
아마 여러분들이 직류조류계산법 같은 건 한번 해놓고는 거의 손댈 일이 없으실 겁니다. 나머지 쪽에 대해서 더 시간을 더 할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간혹가다 이게 나오면 이제 알면은 맞히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25점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림을 보시면은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발전기하고 발전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P하고 JQ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JQ는 무시하고 P 값만 구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 R 플러스 JX가 나온다는 얘기죠. 또 보시면은 여기에 세타 K가 있고 세타 M이 있는데 얘가 항상 얘보다 크다고요. 그래야지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요게 결론이 P는 X분의 이게 X가 아닙니까? R 값도 작기 때문에 이거 무시를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X 값만 본다는 얘기죠. 송전솔로에서는 그 부분에 요거에서 요거를 빼줘야죠. 흘러가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나중에 딱 가서 보시면. 근데 이걸 뭐라고요? 앞에서 세타 K면하고 정의를 한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있었을 때 얘가 K고 얘가 M이면은 그게 빼면은 얘가 세타 KM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똑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약속을 한 겁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딱 맞지는 않는데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더라. 그런 겁니다. 이제 근사하기 때문에. 송전축과 이제 수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이제 수식으로 이제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205페이지 초고압 계통에서는 중간에 보시면 식 4-158 밑에 보시면은 R분의 X 값이 작고 평상시에 계통 운영에서 모선 전압이 거의 1P로 유지되기 때문에 상차각도 작기 때문에 첫 번째 R은 0에 가깝다. 이 R 부분 무시를 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EK나 EM은 1.0에 뒀다. 요거하고 여기에 대한 전압에 대한 부분은 1.0으로 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 이제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문제는 이거 다 근사하게 해서 X분의 델타 K만 나오니까. 사인 부분에 대한 세 번째 나왔죠? 사인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M은 뭐라고요? 델타 KM으로 줬다.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식 4-159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직류조류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흐름을 알고 하셔야 되니까 직류법에 의한 조류 계산의 기본적인 방정식이 식 4-159다. 여러분들 이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막 풀어서 쓰는 게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다 풀어가지고 얘가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P 플러스 JQ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EK를 1.0으로 넣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P 플러스 JQ를 보시면은 EK, IKM으로 넣게 되면은 이거 막 변환하면 이게 막 계속 길어질 거 아닙니까? 쭉 길어지는데 거기에다 EK를 1.0으로 넣고 EM을 1.0으로 넣어가지고 쭉쭉 계산해보면 나중에 세타로만 각이 나옵니다. 이게. 그걸 풀어 쓴 게 이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만 보시면 되고 이걸 풀어 쓴 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다른 서브노트를 보시면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가끔. 그 서브노트를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으시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걸 보고 여기다 다 적어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아까 보시면은 페이지 208페이지에 보시면 식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식 4-168 페이지 20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20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4-168에 있는데 뭐라고요? P는 뭐에 대해서? K에다가 델타로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없애버리십시오. 이거 책에 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 곱하기가 돼야 된다. 곱하기. 왜냐면 우리는 I는 YV처럼 이게 곱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 는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얘가 지금 어드민턴스 행렬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 어드민턴스 행렬을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여기서 그래서
4-169면 어떻게 됐죠? 이거는 P는 K의 델타라고 이렇게 돼 있죠? 4-168하고 169가 맞아 떨어지려면 이게 는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K 델타인데 이 K 부분이 어드미터 생렬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전력조류 계산에서 이게 어드미터 생렬을 뭐로? 임피던스 행렬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행렬로 한번 마이너스를 1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K는 어드미터스 행렬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요것도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R의 IJ는 0, Y의 II는 0일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 써온 Y부스 행렬의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어 N형, N행, N열을 제외시킨 것과 같은 것이다. 요건 이따가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밑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양변에 K의 역행렬을 곱함으로써, 이거 뭐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K의 역행렬 구하고 여기다 K의 역행렬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델타는 K의 마이너스 1의 P. 이 K 마이너스 이게 어드미터 생렬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ZP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P는 또 Z분의,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이 델타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아까 델타 K임이 나오는 건데, 이 Z는 뭐라고요? X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이 수식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플로우 차트만 알고 계시면 얘는 푸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어드미터 생렬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 K라는 부분에서 다시 Z로 그러니까 바꿔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중간에 또 보시면 단 이때, 리액턴스. 전류, 전압, 전력, 뭐로 표시를 한다고요? 단위법으로 표시한다. 아빠도 설명드렸죠. 단위법, P로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차각은 뭐라고요? 라디안으로.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예제. 페이지 210페이지. 요거는 이걸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쪽에 저쪽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림을 하나 그릴 겁니다. 지금 직리조류계산법 요거. 이거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직리조류계산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선이 있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1번, 2번, 3번, 4번. 책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적으면 1번, 2번, 3번, 4번. 네, 4번을 여기서 슬랙 모선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잡았다 이거죠. 딱 4번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3번에 3 행렬이 나옵니다. 왜? 아까서도 보시면은 n-1의 행렬로 됐죠. 얘가 4바의 4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를 기준으로 잡았다 보니까 3바의 3으로 해서 나옵니다. 얘 부분을 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걸 기준으로 잡냐? 가장 큰 용량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400MW가 여기서 제일 크죠? 여기 200, 여기 100, 여기 400, 여기 얼마? 300.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0짜리, 100짜리, 300짜리, 400짜리. 여기 전력주류 계산이 뭐라고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흐름. 얘가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P하고 JQ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보는데, 얘는 뭐라고요? 직리조류 계산이니까 Q값을 없애버리고 P값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P값만. 근데 여기 뭐라고요? 두 번째 줄에, 여기서는 YIJ는 0, Y는 0으로 두기 때문에 결국 그림 4-16과 같이 될 것이다. 예? 그 앞에서 나왔던 그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던 뭐 209페이지에 메뉴 보시면 뭐는 0일 경우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서 N향, N열을 제외시킨 것과 같은 것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4/4에서 지금 3/3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위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얘가. 근데 그림 4-15의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0MV 기준. 그러면 어떻게, 단위법은? 기준이 위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1000. 얘는 얼마죠? 200이죠. 얘가 20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0.2죠? 0.2 PU. 그래서 4-16에 가서 보시면 얘가 0.2로 바뀌어진 겁니다. 0.2로. 얘는 그러면 0.1이겠죠?
얘는 0.4겠죠? 예? 얘는 0.3이겠죠? PU로 보면은 전력을 PU로 바꿨으니까 211페이지에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임피던스는 이렇게 적으면 임피던스가 얼마였죠? Z12는 13.1 플러스 J 62.3 Y는 뭐 J 0.896 뭐라고요? 다 없애라고요. 허수분만 남겨놓고 이걸 또 PU로 바꿔야죠. 62.3을 PU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를 PU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100분의 1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62.3이니까 땅땅 하면 0.623이죠? 0.623 그래서 211페이지에 보시면은 X12가 0.623이 된 겁니다. 저항을 무시하고 X값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피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무효전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이거 무시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시되고 이것도 무시되고 근데 얘는 100분의 1로 나눠지고 이런 아까 정해져 있는 그 프로세스만 알고 계시면 풀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딱 여기도 지금 무효전력 소거되고 예?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왜 모선이 4개가 아니라 3개냐 아까처럼 N바의 N은 빠졌다고 그랬죠. 211페이지 밑에 보시면 K1은 여기 보시면 K12, K22 쭉쭉 나가는 K33에서 멈춰집니다. 왜? 여기 슬랙이기 때문에 여기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K12에다 마이너스, K23에다 마이너스, 이거 지금 대각행렬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아닌 여기 부분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여줘야 되겠죠.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그래서 209페이지 보시면은, Y부스 행렬의 허스부의 부호를 바꾸어. 허스부의 부호 바꾸는 부분이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바꾸는 부분.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건 왜냐면, 여기 자체의 거는 저긴데, 자기 어드미턴스는 그냥인데, 상호 어드미턴스에는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상호 어드미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허스부의 부호 바꾸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호 부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K라는 행렬이 나오죠. K라는. 이게 뭐라고요? 어드민턴스 행렬이라고. 그럼 이걸 Z로 바꿔줘야 되겠죠. Z로. 그게 바로 밑에 보시면 맨 밑에 페이지 221페이지 맨 밑에 Z로 바꿔주기 위해서 1.0 역행렬로 넣었죠. 이렇게다 마지막에다 역행렬을 넣었죠. 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페이지 212페이지 보시면 아까 보시면은 이 셀타 부분으로 나눠졌죠. 여기가 뭐라고요? 임피던스가 됐죠. 여기가 P에 대한 값이 나왔죠. P는 뭐예요? Z분의 이거죠. 지금 예? 이게 X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요 P값이 있는데 P값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발전기에서 발생하니까 플러스, 부하는 소비하니까 마이너스. 두 번째 마이너스 0.1 있죠. 요거는 부하니까 소비를 함으로써 마이너스를 넣었다. 나머지는 발전기 발생하니까 플러스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레디안하고 각도하고 제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얘는 레디안으로 계산합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단위법으로 계산하고 레디안으로 계산한다고요. 근데 이걸 도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런 정도고요. 맨 밑에 보시면 그림에서 여기 가로로 쓴 것은 통상적인 조류 계산법이고 직류법을 가지고도 계략적인 값을 파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한번 답을 볼까요? 원래 계산하면 얘가 200인데 빨간색 부분이 이제 가로로 계산한 부분이 AC로 계산한 거고 가로가 아닌 것은 DC인데 어떻게 됐냐? 여기로 200이 갔습니다. 이렇게. 200 발생된 게 200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도가 여기는 11.4도죠. 얘는 0도가 될 겁니다. 왜?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기준 모서니까 0도가 뭐라고 하면 11.4도에서 0도로 흘러가겠죠. 무조건. 각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 100이 어디로 갈까 이제? 100을 보니까 100짜리가 여기서 6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6이. 이쪽으로 94가 갔습니다. 예?
200짜리가 갔는데 이 200짜리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100이 또 있는데 100이 6하고 94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원래 있던 300에다가 306이 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6이 왔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306. 그럼 여기서 합은 어떻게 되죠? 94하고 306이 합해지면 여기 4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산하면 얘는 303인데 306이나 303이나 큰 차이였고 얘가 6인데 얘가 3이고 얘는 94인데 92고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근데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직류 조류 계산법을 통해서는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요거 임피던스로 해서 단위법, 레디안, 그리고 처음에 개통을 간략화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드민턴스 행렬을 만들고 그 어드민턴스를 Z부스로 바꾸고 Z부스를 델타 부분으로 바꿔서 델타에서 원하는 P값을 계산한다.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흐름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그게 안 있으면 이게 중간에 안 헤어집니다. 요 흐름만 알고 계시면은 그냥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되니까 이거 Z 결론은 뭐다? 항상 제가 결론을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을 P는 X분의 세타 K 마이너스 세타 M 뭐라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0으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각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4장을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5장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를 할 겁니다. 이 전력 제어에서는 아마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나가고요. 여기는 거의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25점짜리로 나오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5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